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판단력 비판 마지막 강좌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목적론적 판단력에 관하여 판단력 비판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요 부분을 예도가 머리를 굴려서 그죠, 여러 개의 강좌로 나누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까지 25개의 강좌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또 단편 강좌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독일어로 텔레올로기라고 하는데, 이 목적론은 철학에서 이미 모든 존재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이 목적론을 근대에 그죠, 수용하여 마침내 이야기하게 되는데,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사용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강좌는 인문학만 공부한 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많은 철학자들과 미학 전문가들은, 여기서 전문가는 독터 소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갖고는 전문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최소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 분야에서 타고난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칸트의 이 부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이 쉘링과 헤겔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신학을 같이 공부한 철학자들만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미리 전제하시고, 칸트는 이 부분,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 판단력을 사실은 텔레올로기쉬 우어타일스크라프트를 칸트는 신학의 예비학으로 사용되기를 바랬고요. 이 부분에서 두 개의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강좌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강의를 하는 그쪽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고, 특히 쉘링과 헤겔, 예도의 모든 강좌의 방향은 일단은 오늘날의 철학자인 지젝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도의 칸트 강좌를 다 듣고 지젝이 가장 철학적으로 초기의 작품들이 정말 철학적이거든요. 그 다음 까다로운 주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또 레스 댄 너띵, 이런 칸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했다면 별로 어려움 없이 지젝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도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도가 공부해 봤을 때 그러니까 본체계와 그 다음에 현상계, 또 중요한 판단력 비판에서의 그 다양한 개념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다 사용되고, 이런 철학들이 피테라든지 그 다음에 쉘링, 헤겔로 연결되는 지점들인데, 이것이 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대가는요, 칸트, 헤겔, 이런 피테, 쉘링, 이런 대가들은 어느 한 명이 전공을 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다 이거를 한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1차자로 붙잡고 읽어보셔요. 그게 그렇게 되는 책인지, 정말 공부한 자라면, 내가 한 거는 칸트의 하나의 해석이다. 당연한 거죠. 얘도 강좌도 당연히 하나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칸트를 최소한 세 개의 비판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가능한 한 대부분의 개념들을 파악해 놓은 그런 강좌는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25번째 칸트 강좌에서 예도에게 신학을 가르친 모든 선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신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도에게 신학을 가르친 선생을 예도는 뭐 단 한 명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은 내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는 뭐 다른 분들한테 별로 배운 게 없고 거의 다 혼자 파면서 1차 자료를 공부하고, 그래도 선생이 있었어요. 예도는. 어쨌든 칸트는 두 개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가 피지코 테올로기라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 칸트에게서 처음 보는 거야. 그 뒤로 본 적도 없어. 이게 뭔지 알아요? 물리신학이라. 이걸 자연신학으로 번역하고. 사실은 신학에서 자연신학 논쟁,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위대한 20세기의 신학에서의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피지코 테올로기가 아니야. 자연신학. 디테올로기 델 나투얼 이렇게 쓰든지, 나투얼스 테올로기 이래 나가는 거야. 피지코 테올로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칸트가 만들어낸 게 에티코 테올로기야. 그 원어를 보시면, 그런데 번역서는 이게 안 나오겠죠. 에티코 테올로기야. 그러니까 윤리신학과 물리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야, 마지막에서. 여러분, 마지막에서 최종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했던 최고선을 또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 칸트의 요 부분, 그러니까 미학을 이야기하다가 신학의 프롤레고메나로 빠져든 요 부분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하지만, 역사는 비테, 쉘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목적론이었다. 이해가 돼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의 활동이라든지. 여러분, 여러분, 언제 따로 또 예도가 관념론을 또 정리해야 될 날이 있어. 지적이 피테의 관념론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쉘링과 헤겔은 어느 정도 들어봤는데, 피테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지적 직관으로부터 출발되는 이 부분을 정신분석과 연결시키면서 탁월하게, 그죠? 분석해 나가는데, 레스 댄 너띵이 바로 피테의 어떤 그러한 관념론을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할 수 있어. 앞에 초기 작품이지 보다는 뭐 레스 댄 너띵도 중기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칸트는 목적론에서 자기의 이 판단력 비판에 미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신학의 프롤레고메나로 예비학으로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미학을 도덕 신학과
자연신학과 연결시킴으로써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을 연결하면서 마무리에서는 뭔가 최고 존재자에 대한 신앙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그러나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신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고. 그 증명 방법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증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적 경험을 통한 통일이겠죠, 그죠? 이 부분이 정말 칸트한테서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뒤에 쉘링과 관념론에는요,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절반은 신학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 신학이라니까. 그것도 도이체 테올로기의 특징을 갖고 있어. 독일 낭만주의는 반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걸 부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인들은 무신론자들이 많지만, 이 낭만주의적 신앙은 웬만한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독일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믿어라. 그 다음에 또 깔뱅도 깔뱅 같지 않는 깔뱅을 이상한 어떤 교리와 결합되면서, 그죠? 독특한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만들어냈지만은 어쨌든 이 엄청난 신앙과 이런 것들이 칸트한테서 판단력 비판에서 목적론과 더불어 완료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요.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 취미 판단에서는 한 목적성이 주관적 통일성 안에서 나타나지만, 목적론에서는 이 자연 전체의 총체가 자연 전체의 총체 안에서 객관적 한 목적성이 드러나는, 그 자연 전체의 총체로서의 객관적 한 목적성은 결국은 윤리신학과 그 다음에 자연신학과 연결됨으로써 그 최고선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 비판을 순수와 실천의 연결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적론적 판단력까지 와야, 여러분들, 예도는 근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런 통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 이 판단력 비판 8번째까지를 따라온 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연 사물은 각각 목적이 있어. 그런데 그 목적은 유기체 안에서 유기체를 또 이야기해요. 오르가니스무스. 이 유기체를 통하여 특정한 자연 사물은 또 다른 타자적 사물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관계는 또한 또 다른 자연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로 묶여진 게 총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다른 자연 사물들의 다양한 사물들 자체의 목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목적에 데얼레츠테츠백이라 그래요. 데얼레츠테츠백, 최종 목적은 바로 인간이야, 여러분.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뭐라는지 알아요? 인간을 헤얼데얼 나투얼이라 그래요. 자연의 주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서지 뭐. 이해가 돼요?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이 인간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자연 사물의 유기체적인 어떤 그러한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외적 한목적성과 내적 한목적성은 최종 목적을 지시하는데, 그 데얼레츠테츠백은 최종 목적은 바로 인간의 문화야. 그래서 자연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고,
그래서 그 유용성에 의해 여기서도 약간 하이데거가 보여. 예도가 볼 때는 이 칸트는요 정말 대가예요. 아 진짜 이게 어디에서도 나타나. 여러분, 니체는요 칸트를 변형시켜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냈어. 불란서의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중에 칸트를 연구 안 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철학자예요. 엄청난. 그 엄청난 철학자는 화려함에 화려한 어떤 옷을 입고 화려한 집안에서 화려한 꿈을 꾸면서 산 자가 아니야. 여러분, 키도 작고 시골에 처박혀 갖고 여러분 케니스베르, 아이고 그쪽에서 일평생을 살았어. 그 최종 목적은 인간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자연 사물들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그죠? 인간에게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맞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문화와 문화로 자연 목적은 인간의 문화를 지시하겠죠. 인간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사물의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마침내 칸트는 최종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 최종 목적, 자연의 최종 목적이 뭐라? 인간의 문화라고. 인간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야. 자연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종 목적은 뭐야? 그걸 독일어로 엔트츠벡이라 그래요. 데얼 엔트츠벡은 궁극 목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데얼 레츠트츠벡과 엔트츠벡을 구분해야 되잖아. 어쨌든 두 개가 같은 뜻이지만은, 그죠? 뭐 다른 뜻이겠어요. 그 구분해야 돼. 독일어로는 구분이 돼. 그래 구분하려니까 두 개를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게 엔트츠벡, 이 자연 목적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문화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러한 사회적 공동체는 그죠? 뭘 지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의 궁극 목적을 지시하는데, 그 궁극 목적이 뭔지 알아요? 최고선이야. 이래 연결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인식론으로 돌아가면 자연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한목적적 통일성, 그리고 오성과 이성의 조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내면의 통일성을 우리 바깥에 있는 자연세계, 자연 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관적 한목적성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했어. 객관적 한목적성은 뭐냐? 이런 목적이 결국은 최고선을 향하게끔 만드는 궁극 목적, 엔트츠벡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궁극 목적, 최고선으로서의 궁극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의 유기체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유기체 안에서 우리는 자연의 전체로서의 총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총체는 오직 이성의 이념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은 언제나 오성의 인식을 넘어서잖아, 그죠? 그래서 이념은 그래서 선험적 영역이고, 그래서 그것은 물 자체계인 본체계와 관계되어 있고, 선험적 자유의 세계를 긍정하는 그런 이념, 아름다움의 이념, 또 궁극적 선으로서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이 이성의 이념에 의하여, 이념은 자연 전체를 통일성으로 묶고 전체를 총체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객관적 한 목적성. 그러니까 자연 세계 안에 어떤 한 목적적 객관적 형식이 존재한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주관적 한 목적성의 형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최고선이 뭐야? 최고선은 이러한 선험적 영역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완성되는 거잖아, 그죠?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나의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선험의 영역에서 무조건적 명령으로서의 순수한 실천 이성의 이념으로서 나타나는 도덕 법칙 아래에 자연의 최종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문화는 거기에 종속돼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야, 이 정리가 되죠. 참, 한마디로 예도가 그래도 옛날에 교육전도사를 6년을 했어요. 6년. 청년회 2년, 소년부 2년, 설교하고 막 이랬다고 애들 앞에서. 코미디지, 완전 상상을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데 칸트를 강의하면서 예도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신학에서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참 이 부분은 신학을 제대로 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한 목적적 객관성은 자연 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그 사물의 목적은 인간의 문화로서의 자연 목적의 최종 목적을 향해 있고, 인간의 문화, 인간 자신이 자연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문화는 또 뭐야? 그 자신의 궁극 목적, 엔트찌백을 향해 있는데, 그 궁극 목적은 결국은 선험적 자유로서의 본체계 안에 있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그러한 선험적 자유의 영역. 이제 목적론에서 세 가지 다가 이제 다 회복됩니다. 신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이죠. 그죠? 신의 현존. 두 번째가 뭐야? 의지의 자유. 여러분, 세 번째가 뭐야? 영혼의 불멸이.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잘 처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와 접속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너무 수준을 낮춰놔갖고 옛날에 그죠? 그런 의미라고 이게. 그래서 신의 현존과 의지의 자유, 영혼 불멸, 도무지 순수 이성에서는, 그죠? 이론 이성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었던 그 세계의 영역, 역시 실천 이성에서도 우리는 인식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궁극 목적으로서의 엔트츠백으로서의 최고선을 이러한 세 가지의 이념, 이성의 이념, 신의 현존, 영혼의 불멸, 의지의 자유, 이런 것들을 배제시켰던 그 영역에서 무조건적 명령을 통하여 다가온 도덕 법칙을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객관적 한 목적성에
어떤 특징 아래에서 우리가 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실천할 때에,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의 선험의 영역에서 경험의 영역으로 이해가 되죠. 아, 이래 되는 거야. 선험의 영역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자연의 그 총체성으로서의 구조가, 이러한 자연신학적인 총체가, 그죠? 도덕법칙, 윤리신학, 에티코테올로기와 결합됨으로써, 그죠?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서 최고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얼마나 참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래 칸트가 이제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이성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뉴턴의 자연법칙, 인과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실체를 전제하고 있는 이 세계의 운동,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냐? 당연히 이런 기계론적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계론적인 자연법칙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나 이런 자연이 미학적 경험, 그리고 특히 숭고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물리적 자연이, 그죠? 그냥 그런 운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선험의 영역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초감각적인 실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숭고의 미학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야, 그죠? 그래서 미라는 건 뭐냐? 자연에서 드러나는 미는 바로 윤리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도덕의 상징이라 그랬다고. Das Symbol der Sittlichkeit라 그랬잖아, 칸트가, 그죠? 이러한 숭고의 경험이 이제는 목적론적인 그러한 한목적적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데서 칸트는 또한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그죠? 이런 목적론의 구조를 이러한 경험과 연결시켜서 마침내 실천 이성의 최고선을 수행하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그죠? 이야기할 때 써먹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으로서의 그 구조는 이러한 자연의 목적론에서 말하는 자연의 한목적성, 객관적 한목적성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인과적 자연의 어떤 이러한 기계론적인 구조도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나 자연 질서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연 질서 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영역, 우리의 물리학의 영역, 우리의 학문 비센샤프트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그러한 선험의 영역에서 우리의 초감각적 실제로서 존재하는 최고 존재자의 어떤 그러한 흔적을 우리는 자연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야? 목적론에서 말하는 자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으로서 작동하는 자연 개념 배후에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최고 존재자의 목적과 같은
어떤 그 최고 존재자가 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바램과 어떤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명령이 존재한다라는 거. 야, 여러분, 이게 이게 신학이지. 이게 무슨 철학이야, 그죠? 신학이에요, 신학. 그 자연의, 그래서 자연법칙 배후에 신성한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초자연적이고 초감각적인 그러한 한목적성의 형식이 존재한다라고. 이 한목적성이 내 대가리에 있는 한목적성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미 우리는 그저 취미 판단을 넘어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를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이것이 결론으로서 결국은 창조자의 세계 질서 안에서의 창조자의 궁극 목적, 우리 인간의 궁극 목적,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이제는 최고 존재 아래로 기속됩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 목적에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자연 목적에서 최종 목적은 Der letzte Zweck은 뭐야? 인간이야. 그런데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회 공동체의 궁극 엔트츠백, 궁극 목적은 뭐야? 최고선이야. 그러니까 최고선은 뭐야? 우리의 경험의 영역,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선험의 관점. 여러분, 여기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가.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이렇게 따라오시지 칸트를 따라오시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유를 하려고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유 훈련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적용 능력이 뛰어나요. 뭘 하든지 간에. 예술을 하든 시를 쓰든 논문을 쓰든 사유 훈련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대가들의 책은 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의 책은 생각하지 않고 한 줄도 이해할 수 없고, 헤겔의 책도 그렇고 칸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외워서 예도가 강의는 이렇게 못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외워서 한번 해봐야 되는가. 사유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유. 체계적으로 꼼꼼히. 그죠? 그러니까 자연세계, 순수 이성에서 다루었던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의 기계론적인 그러한 세계도 이러한 궁극 목적 안에 유기체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요. 또한 이런 관계가 인간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산물과 만나게 되면서 이 자연의 목적은 인간의 최종 목적과 더불어서 실천 이성, 윤리신학의 도덕적 명령, 도덕 법칙에 종속되면서 이제 엔트츠백은 결국은 최고 존재자의, 그죠? 어떤 명령으로서 그 명령과 우리 인간과 자연의 구조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칸트는 자기의 판단력 비판, 세계의 비판서의 결론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렇다 그러면 미적 경험, 우리가 자연 안에서 우리가 신의 신성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창조자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창조자의 궁극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의 궁극 목적을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최고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외에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 최고선은 나의 경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최고 존재자의 그런 명령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의 모든 목적이 인간의 최종 목적조차도 신의 창조자의 궁극 엔트쯤에게 종속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판단력 비판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실천 이성을 통하여서는 목적의 왕국에 묶이고 우리의 선험적 의지의 자유에 묶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론 이성을 통하여서는 이 세계가 물리적 자연 법칙이 작동한다는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아. 칸트가 이미 통각을 이야기할 때에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 자기의식을 이야기하면서 관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관점의 한계가 바로 자기의식의 중요한 주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으로 들어온 것만을 감각적 지각을 통하여 감각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것만을 우리는, 그죠?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바깥에 엄청난 세계가 있어도 우리의 직관 안으로 들어온 것만을 오성과 종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관점을 이성의 이념을 통하여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성의 이념을 통하여 넘어서려고 우리는 하면서 이론 이성에서는 환상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 이성으로 가게 되면서 이 환상의 자리가 이제는 선험의 영역에서, 목적의 왕국에서, 정업 명령에서, 그 다음에 또 도덕법, 보편적 도덕 법칙 안에서 이 선험의 영역에서 이러한 환상이 이제는 환상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미학적 판단을 통하여 우리에는 이 자연 안에서의 미적 경험을 통하여, 그죠? 우리는 순수 이성에서 그 관점,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단지 자기 의식의 관점 바깥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어. 인간은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니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감각 직관을 아펙터라는 개념, 정념이라는 개념, 감정, 그리고 정서, 영어의 어펙트죠. 그걸로 바꿔놔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점을 우리는 미적 경험을 통하여 잠시나마 신의 관점, 선험의 영역의 관점, 우리가 이론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의 자리에서 잠시나마 신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총체성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 신학이 칸트의 철학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목적성의 인식은 알스 오프의 인식이요, 이 세계에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계가 지금 내 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 실제가, 초감각적 실제가, 선험적 실제가, 그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각하는 게 바로 알스 오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자연의 숭고의 미와
취미 판단과 숭고의 미를 통하여, 그죠? 우리는 이 자연 질서 안에서 선엄의 영역으로, 그죠? 선엄의 관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잠시나마. 그리고 이성의 이념은 바로 이런 궁극목적의 대가리를 숙일 때에 그 이성은 정말 겸손한 이성이요, 그 이성에게 우리는 그런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존경을 표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칸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칸트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자의 어떤 도덕적 명령, 그죠? 창조자가 이 세계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론 이성에서 백날 관점을 취해봐야 이 세계의 궁극 목적은 알 수 없다. 그 궁극 목적, 최종 목적은 결국 최고 존재자의 명령으로서의 요청된 신의 법칙으로서의 도덕 법칙과 연결되면서 이 세계는 신성한 질서와의, 갑자기 인과 법칙만이 작동했던 그런 자연의 질서가 그 자연 속에서 신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자연신학적 논증에서 창조자의 어떤 그러한 존재를, 신의 현존을 긍정할 수 있는 도덕적 신앙을 칸트는 결론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바로 판단력 비판의 목적론에서 다루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과 판단력 비판, 이 세 개의 결론이라. 여러분, 그래서 얘도가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얘도가 이렇게 힘들게 칸트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엄청 힘들 거예요. 1차 자료도 뒤져보고, 그러나 전체적인 순수 이성부터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의 이러한 칸트의 의도와 구도를 알고 책을 읽는 것이라. 그냥 막바지로 그냥 그게 문자가 들어옵니까? 그게 사유가 안 되는 게 그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서 듣고 각각의 분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목차를 뒤져서, 그죠? 그 부분을 1차 자료로 들어가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건 간에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아주 좋은 열매로서, 저는 칸트 강좌를 하면서는요, 이러한 얼마나 유익한 게 많아, 그죠? 유익하잖아, 여러분. 마치 설교를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산에 가면 그냥 땀만 빼고 막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의 이러한 숭고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연 질서 안에서의 초자연적 존재자의 어떤 그러한 뜻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사유와 공부가, 그죠? 여러분들의 삶과 아주 잘 연결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얘도가 이거 마지막 실천 이성 비판 4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 그죠? 중간에 이제 그만둬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이런 대가들은 사유를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 사유를 정리를 하는 데에 또 지나면은 또 까먹어. 그럼 또 그 정리를, 1차 자료를 내가 읽었던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갖고 또 처음부터 정리를 내가 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확 밀어붙이자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그죠? 한 10일 정도? 8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그래서 칸트의 실천 이상 4번째부터 오늘, 그 8번째까지 끝내고 또 판단력 비판 8번째까지 또,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도달하신 분은 어떤 긴 사유의 여행에서, 그죠? 앞으로 칸트가 끊임없이 지적이나 다양한 포스트 모던 철학자를 통하여 되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글쓰기와 글 읽기에 엄청나게, 그죠? 유익하게, 이런 공부를 끝까지 따라온 자들은 엄청난 유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도는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당연하겠죠. 이런 강좌를 들었는데,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는 이제 내일부터 아마 다시 하이데거를 해달라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난리가 아니야. 이제는 막 요청을 막 하더라고요. 이제는 막 아마 하이데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